우리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를 과학적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. 사이언스톡의 유시연입니다. 10살 초등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서 화제입니다.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저도 소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. 요즘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보건당국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방법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방침을 고심하는 등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. 하지만 정확한 방법조차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. 배우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. 오늘 사이언스톡에서는요,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. 학교에서 만약에 교육을 배웠거나 따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면 저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잘 할 줄 몰라서 저라면 선뜻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.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심폐소생술 동영상 대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. 그럼 이걸 뭘 믿고 해야 되는 걸까요? 이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방법부터 자세한 내용까지 신경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 제가 들은 소문이 맞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실제로 한 국내 연구진이 분석을 해봤더니요.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심폐소생술 관련 동영상 자료 중에 이 1,600건 중에 32건 정도만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우와, 그러면 뭐 거의 다 틀린 그렇죠. 거다라는 얘기인데 저도 그 심폐소생술을 화면에서는 여러 번 봤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뭐 누르는 것 같은데 어디를 누르는지부터도 잘 모르겠거든요. 네,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네, 만약에 이제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환자를 바르게 눕히신 후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만약 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좀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요. 119 신고가 무조건 첫 번째. 그렇죠. 네. 구급대가 이제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되는데요. 그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각각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 가슴 정중앙에 손을 포개서 올리시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. 근데 이때 아래 손은 펴시고요. 그 위 손은 깍지를 낀 상태로 두 손을 포개해서 올리신 다음에요. 그 1분에 100회 정도 가량 굉장히 빠른 속도로 30번. 압박을 하시는 겁니다. 1분에 100회 정도로 30분이면 뭐 20초 정도 뭐 누른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. 네. 체중을 좀 실어서 이제 좀 팔을 편 상태로 계속 압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의 목을 젖힌 후에 호흡을 하는 것도 이제 심폐소생술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0번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기도를 확보한 다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인공호흡 뭐 마스터 마스 그 얘기신 거죠? 숨을 들어가게끔 이제 도와주는 거죠. 그렇군요. 막상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혹시 해보셨습니까, 신 기자님? 저도 아직 직접 해본 경험은 없는데요. 요즘 뭐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시잖아요. 저도 스마트폰에 그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그림으로 요즘 많이 잘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보고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늘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심폐소생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들었거든요. 조금이라도 지체함 없이 빨리 해주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극단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요.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신 사례가 있는데요. 그 2000년이었죠. 그 프로야구 선수인
임수혁 선수. 네, 기억하고 네, 계시죠? 기억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경기 도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당시에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. 네. 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뭐 허리띠라든가 헬멧, 뭐 양말 이런 것만 이렇게 벗겨주는 정도로만 응급처치가 됐다고 해요. 그래서 결국 10여 년간 이제 병상을 지키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는데 또 반대의 사례도 있었어요. 2011년이었는데요. 이 프로축구 선수였던 신영록 선수의 사례입니다. 네. 뭐 동일하게 심장마비로 인해서 갑자기 경기 도중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때 굉장히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고요. 다행히 이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고 합니다. 뭐 이 두 사례만 봐도 심폐소생술이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이 되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. 그렇죠. 네. 이 적절한 타이밍에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 생존 확률 차이가 뭐 거의 10배 이상 맞아요. 난다고 하니까 네. 집에서 있을 경우 정말 만약을 대비해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누구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정말 그 순간의 응급처치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니까 참 팬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가족의 마음은 그렇죠. 얼마나 네, 아팠을까 맞습니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제한 시간 같은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. 네. 뭐 의학 드라마를 통해서 뭐 골든 타임이라는 네, 말로 네. 알려져 있기도 한데 네.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물론 이 심폐소생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, 그쵸. 네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을 넘기면 정말 큰일이 나는 그 절정의 시간이 있습니다. 네. 바로 4분인데요. 아. 네,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은 생존율이 80% 정도 되는데 이 시간이 넘어서 10분 정도 이후에 시행을 하면은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그 10% 이하로 생존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4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? 네, 만약에 이 심장이 멈췄을 때 그 뇌에 혈액과 산소가 남아있는 시간이 이 4분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뭐 뇌 손상을 그나마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골든타임 4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. 그나저나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그 10살 초등학생 말이에요. 네. 깜짝 놀랐어요. 10살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? 네. 그 친구 이름이 수빈인데요. 네. 수빈이가 아파트 앞에서 어떤 그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주변 어른들에게 119에 좀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한 겁니다. 굉장히 좀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 50대 남성이 뭐 이식을 회복하고 나서 병원에서 뭐 하루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대견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앞으로 이 수빈이 사례를 봐서 뭐 우리 전 사회에 좀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갑자기 저희가 또 사이언스 프로다 보니까 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과연 이 심폐소생술은 언제부터 하게 됐고 네. 또 이게 어떤 원리로 이 가슴을 압박을 하고 이러는 걸로 사람을 소생시킬 수 네.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. 네, 그 우리 심장이 펌프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쵸. 건 알고 계시죠? 네네. 그래서 혈액을 이제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. 이 갑자기 심정제가 와서 심장이 멎게 되면은 뭐 뇌라든가 이런 부분에 피가 흐르지 않게 되니까 그쵸. 그게 큰일이죠. 그렇죠. 뇌 네. 손상이 오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이제 심장에 자극을 주면서 다시 이제 혈액 순환이 되고 또 호흡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것은 1950년에 처음 개발이 됐다고 해요. 네. 근데 그 전에도 뭐 심정제 환자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때는 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했을 것 같으세요? 아, 그때도 대처하는 방법이 있긴 했습니까? 네, 네, 네. 그냥 돌아가시게 둔 게 아니라 네, 있긴 있었습니다. 글쎄요,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심장종을 이렇게 문질렀을까요? 아니면은 뭐 일어나라고 사람을 이렇게 일으킨다거나 뭐 그런 일을 했을까요? 네, 뭐 리시안 씨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식적인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들이 오. 시행이 됐습니다. 네. 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요, 네. 고함을 질러서 정신을 차리라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었고, 네. 심지어 거꾸로 매달리게 해서 다시 좀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물구나무 석이 참 독특하네요. 네, 그렇죠. 거꾸로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. 네. 어쨌든 이렇게
이렇게 좀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건 다행스러운 네. 일인데요.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 국내에서 한 해 한 2만 명 이상이 심장 정지로 쓰러지게 된다고 맞습니다.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쓰러지는 것보다 주변 사람이 목격하는 경우가 40% 이상이라고 네.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네, 거죠. 네.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8%에 네, 네. 불과하대요. 맞습니다. 그만큼 많이들 모르신다는 얘기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우선 심폐소생술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네. 만약 숙지하고 있어도 정작 그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무섭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. 그쵸.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도 막상 실천은 잘 안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또 내가 뭐 체험을 해봤다거나 해봐서 알긴 하지만 아, 내가 이렇게 했다가 혹시 더 뭐 큰 피해가 되거나 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? 이런 좀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네, 우리나라에서 그 응급의료법이 개정이 돼서요. 뭐 내가 좀 피해가 있었던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이게 고의라든가 뭐 과실이 뭐 크지 않으면 뭐 민형사상 책임이 없는 걸로 개정이 됐거든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을 인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 그런 상황을 목격하셨으면 시행을 하시는 것, 용기 있게 좀 실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저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심폐소생술을. 그쵸. 그냥 네, 이론만 알고 있을 뿐이지. 그래서 한번 직접 좀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실제로 시민들이 배우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안전교육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쵸. 제가 민방훈련하는 것처럼 네, 네. 학교나 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좀 실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리고 제가 듣다 보니까는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인형 같은 네, 것이 있어요.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각 가정에서 뭐 아이들 교육 삼아서 그리고 네. 직접 엄마 아빠가 네, 네. 그 연습 삼아서 집에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심폐소생술 전 국민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. 오늘 이 내용에서 신경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마다 늘어나는 심장마비 돌연사, 사망 원인이 암 다음으로 높을 정도라고 합니다. 집안에서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65% 정도라고 하는데요. 누구에게나 들이닥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익혀두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